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 로마의 법. 아마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거기 등장하는 로마 법, 이것이 갖는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근간에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아마도 분명한 건 로마법이라는 것도 든든하고 또 굉장히 앞서간 토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사회질서의 토대를 통해서 거대 제국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 로마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로마 법의 의미, 그리고 또 그 로마 법이 후대에 미친 다양한 영향 관계들 등등입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대학에서 로마법에 대해서 직접 강의하고 계신 분이죠.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기창 교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 다양한 전공자를 모셨습니다만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요. 법학자를 모신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법학이라고 하는 사회과학하고 인문학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법철학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문적 사유로 들여다본 법 관계 아마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로마법 연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인문학적인 전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은 아마 로마 제국, 서유럽의 경우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 법 자체는 아마 그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처음에 11세기에 시작된 로마법 연구의 풍조가 본격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그런 시기가 16세기쯤 와가지고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때 말하는 인문학이라는 것이 기존의 기독교적인 그런 법론에서 탈피해서 네. 고전학에 치중을 두고 고대 히랍 전통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로마법 문헌을 연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법이 그러니까 고전의 대상으로 그렇죠. 흡수돼 갖고 연구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법학 분야가 흔히 인문학과는 좀 거리가 있고 좀 기술적인 분야고 이렇게 흔히 이해를 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로마법의 경우는 인문학과 아마 가장 가깝게 그렇게 존재해왔던 이런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예. 또 프랑스법, 또 독일법 이래갖고 그 서구 사회, 특히 유럽의 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 있다 하는데요. 그걸 대개 어떻게 분류하는 겁니까? 네, 그 흔히 이야기하기로 판례법 국가, 판례법 체계, 이제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이제 영연방 여러 국가들, 이제 판례법 체계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문법 체계 국가들이 있다. 흔히 이제 판례법 체계는 불문법 국가다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법전이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쪽 나라들은 이제 법전이 있다 해서 성문법 체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게 흔한 이제 방법이죠. 네. 물론 로마법의 영향력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던 그런 법문화권은 성문법계 이제 국가들이죠.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고, 반면에 이제 영국은 12세기 이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700년 이 정도 기간 동안에 로마법의 영향에서 상당히 좀 독립되어 왔다. 그 점에서 좀 독특한 그런 측면이 있고,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인류 법 문화 전개에서 프랑스가 기여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프랑스 민법전, 이제 이른바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는 그 민법전이 현대 인류가 알고 있는 최초의 법전인 셈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프랑스
학자들과 법률가들이 만들어낸 셈인데 그러니까 근대적 관점에서의 법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법이 그대로 프랑스법이 된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원형이 됐다 하는 그렇죠. 얘기군요. 왜냐하면 예. 로마법이라는 것이요 성문법계의 법문화는 아니었거든요. 원래 오히려 로마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습법에 근거하고 불문법적인 측면이 더 큰 그런 법 체계였어요. 원래 로마에. 제가 중간에 잠깐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그 프랑스법 얘기하면 법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로마법이라는 법전이 존재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틀렸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요. 예. 이제 흔히 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있습니다. 동로마. 예,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예. 동로마 지금으로 보면 이스탄불이죠. 기원 후 6세기에 이제 로마법 대전이라는 걸 편찬했다. 예. 그건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인데 그 6세기에 달성한 로마법 대전 편찬 작업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법전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달라요? 예, 달라요. 그래서 로마법이 성문법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리는 거고, 예, 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로마법 대전에 대한 연구가 중세 한 몇백 년 동안 계속된 그 성과가 나중에 프랑스 민법전을 만들 때 결정적으로 작용한 건 맞는데 네. 로마법 자체는 법전에 근거한 체계는 아니고 오히려 영국 현대 영국 아니면 중세 영국 이래 판례법 국가 있잖아요. 네. 그 전통과 오히려 더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네. 먼저 뭐 사전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인물이죠. 네, 이분이 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로마가 세 가지로 세상 통일했다. 그러니까 뭐 전성기 때 이제 거대한 제국 건설의 통일, 그리고 이제 종교로서 이제 기독교로서 통일을 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진정한 통일인데 이게 바로 법 문화로서 로마법을 통해서 통일을 이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짧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거의 의미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좀 심화된 얘기를 부탁드리자면요. 네. 그야말로 고유한 기여, 이거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그야말로 이제 군사주의, 이른바 선군주의의 시초가 로마입니다. 네. 모든 문화가 군사 문화거든요. 모든 것이 군인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이제 지중해 일대를 완전히 정복해서 제국을 만들었다. 이 점이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토목입니다.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여러 지중해 연안 국가라고 하면 오늘날 이제 북아프리카, 그죠? 이집트, 모로코, 리비아, 튀니지아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유럽 남쪽 지중해 면한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토목의 그 선진성, 엄청난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로마에 한번 와보면 전부 다 그냥 탄복하는 그래서 토목 기술로 한번 또 지중해 연안을 다 제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로 제압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지중해 일대를 전부 다 정복했어요. 정치적으로도 다 정복했고 외교적으로도 다 정복했고 전부 다 로마의 영화, 로마의 그 글로리아에 모두가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도 동참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형성은 됐는데 독특하게도 너희들이 이제 전부 우리 영향력 하에 왔으니까 법도 다 우리를 따라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의 로마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여러 지역들이 자발적으로 로마의 법 체계를 흉내를 내고 자발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법 통합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로마 법을 필두로 한 로마의 강성한 것이 미쳤던 영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문명의 영향을 유추해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빠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로마 문명에 대해서 이제 쭉 거슬러 가보겠는데 로마법의 기원은 12표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기에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평민 계급들이 요구했다는 건데 일단 12표법이 어떤 겁니까? 그 타블라룸이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그냥 테이블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래서 타블라라는 게 원래 표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때 말하는 타블라룸이라는 건 오히려 그 판때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판. 예. 네. 요즘 마치 태블릿 PC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판때기 네. 같은 그런 모습의 PC다라는 건데 타블라룸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이 판에 이제 상아로 된 판에 이걸 새겨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배포를 하고 전시를 하고 진열을 하고 해서 네. 그 법의 내용을 알리는 그런 방법으로 썼다 해서 12개 판으로 12개 판에 새겨진 법이었다. 이건 용어에 관한 거고요. 그 연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전에는 그 부족 국가인데요. 법에 대한 지식을 지배계급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싸움이 나면 제사장에 가서 해결을 해달라 그러면 네. 고계급이 자기들만 알고 있는 어떤 규칙이나 규범에 따라서 결론만 내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시절이 지속됐다. 어떻게 보면 그 권위의 극심한 독점이 있었던 거죠. 예. 예, 판결 받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렇죠. 처분대로 맡겨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해서 이제 밑에서부터의 압박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내용을 알려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의 형태로 만들어서 공표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연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은 기원전 6세기에 그런 아주 고대 사회의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법이 있다가 기원전 1세기 정도, 한 5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세련된, 엄청나게 정교한 네. 그런 담론 체계, 논리 체계, 그다음에 그 여러 법적인 주장의 체계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형성된 로마법의 그 논리 구조가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 지속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굉장히 그 점은 앞섰군요. 대단한 거죠. 예. 또 다르게는 만민법이라고 그래서 지역 관할 전체를 통괄하는 그러니까 시민법 상위의 관념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있었다는 건데 시민법은 무엇이고 만민법은 무엇이고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된 것이고 등등을 아울러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만민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라틴 말로는 이제 이우스 겐티움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시민법은 이우스 키빌레라고 하는 건데 로마 사람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살고 네. 너가 로마 사람이 아니면 로마법에 따라서 뭐 살 필요도 없고 로마법을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중해 전역이 로마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니까 경제 활동은 이게 로마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지게 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뭐 이집트 이런 쪽에서 밀도 수입하고 목화도 수입하고 뭐 온갖 무역 교역이 이루어지고 이래 되면 로마인과 로마인 아닌 자 간의 거래 이거는 어떻게 규율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로마 사람하고 어떤 거래를 하면 시민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네. 로마 시민이 아닌 자와 어떤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른바 만민법의 법리에 따라서 그 분쟁이 해결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만민법이 점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법은 아주 옛날 그런 전통에 구속되어 있는 법이고 만민법은 그야말로 합리성에 따라서 점점 이제 유연하게
모든 그 거래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규범 체계였기 때문에 만민법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결국 로마법이라고 할 때 시민법하고 만민법을 합쳐서 우리가 로마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동시병전도 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만민법이 시민법을 흡수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5, 6세기경에 이제 유스티아누스 대제, 동로마 대제에 의해서 소위 로마법 대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흔히 자연법 누가 어느 날 규칙을 정한 게 아니라 이제 살아오면서 아마도 이제 하나의 규칙이 세워진 그런 것들이겠죠.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이렇게 이성이나 상식에 준하는 자연법이라는 개념하고 이 로마법이라고 하는 이 로마법 대전이라고 하는 어느 시기에 이제 확립된 규칙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사실 우리나라 이 법령 만들어질 때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런 건데요. 하여튼 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실 시민법은 전통에 근거한 거고 그죠? 만민법은 합리성에 근거한 것인데 자연법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만민법이 로마의 법률가들에 의해서 점점 중요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분쟁 해결에 동원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법이라는 그런 개념의 힘을 많이 입은 셈이죠. 그리스 철학적인 그런 기초를 많이 이제 원용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로마법의 전개 과정에서 자연법이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셈이고요. 결국은 나중에 중세에 와가지고 로마법 전체를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라티오 스크립타. 라티오는 이성인데요. 스크립타는 적혀 있다는 거죠. 그 이성 자체. 적혀 있는 이성이다. 합리성. 법 자체를 보고 적혀 있는 이성이라고. written reason. 그렇게 로마법 자체를 바로 그 이성, 그 합리성의 결집체로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그 일이 나중에 벌어지는 건데 그 시발점은 결국은 이제 자연법의 영향에 힘입은 만민법의 그 세력 강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법은 곧 이성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법에 또 이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로마법을 바라보니까 내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강력한 규정성이요. 그럼으로써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 즉 개인의 자유추구, 개인주의적 이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오늘의 우리가 통용되는 관점에서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글쎄요, 상당히 그 큰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로마법 대전 규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평생을 법률가로서 연구한 그런 사람이 적은 건데요. 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뭐냐? 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네스테 비베레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알테룸 논 라에데레.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수움 쿠이쿠에 드리부에레. 해서 각자에게 그가 정당하게 차지할 그 몫을 나눠줘라. 이 배분적 정의 뭐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다. 이렇게 탁 책에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공허한 뭐 공자님 말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세밀한 그런 법 규정들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탁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말고 각자한테 그의 몫을 나눠주고 이게 바로 법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탁 요약하는 걸 보면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공동체의 공영을
내 혼자만 잘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데 궁극적으로 기여해야 그게 제대로 된 법이다. 이런 가르침을 로마법 법률가들이 주는 거죠. 예.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2, 3세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그런 식의 가르침을 주는 거죠. 저는 좀 놀랍게 생각된 게 이제 로마 시대라고 한다면 개인이 분화되기 전이었으니까 공동체 규율이 압도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 속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관계에 대한 좀 명료한 자각과 권리 규정 같은 게 있다는 사실, 즉 개인의 자유 보장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로마법을 뭔가 명제화 시켜서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요, 처음에 이게 이성의 구현이다, 철학적으로, 또 이제 개인 대 개인 간의 규율이다, 지금 공동체적 이상이든 개인주의적인, 어쨌든 자유에 대한 신념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나 중대한 게 한 가지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바로 정의의 실현이죠. 로마법에서 규현하고자 하는 정의관은 어떤 걸까요? 그 라틴 말로 유스라는 게 법인데요. 유스. 이제 유스티티아 그러면 그것도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스러움, 유스스러움, 그것이 바로 이제 정의인 거죠. 그래서 정의하고 법을 나누는 게 용어부터도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법은 정의군요. 그렇죠. 정의는 법이고. 예. 네. 제가 질문 드리는 동기에도 벌써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윤리적 정의하고 네. 올바른 정의라고, 올바르다고 할 때 그때는 그건 도덕적 윤리적 관점이죠. 법은 도덕을 위배하고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 올바른 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나뉘는데 선생님 얘기는 그러니까 알아듣겠습니다. 그 구분하지 않는 태도 속에 로마법이 존재했었다.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어디까지가 이제 법률의 적용 대상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가령 노예를 사람으로 봅니다만, 뭐 고대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나올 때 노예는 이제 인간으로 들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시민법 적용 대상이요. 네, 그 노예 제도는 물론 이제 로마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게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 객체가 되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노예 또한 사람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로마 법률가들 사이에 의문이 없었어요. 아, 노예를 네. 잘못 알고 있었네. 그렇죠. 저는 이제 사람의 범죄에 안 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의 범죄에서 사람으로 인정을 한 거군요. 재산은 재산이지만. 그렇죠. 근데 네.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담론은요, 미국의 법률가들이 흑인 노예 제도를 설명하면서 그때 등장한 거예요, 오히려. 아, 로마법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버린 거군요. 예. 그래서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로마 법률가들 사이에도 윤리적인 고민들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이제 노예도 당연히 사람이다. 그다음에 자유라는 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추구하는 것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것이다. 노예 제도는 인간의 본성에 반한다. 콘트라 나투람, 인간의 네이처에 반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지역에서 노예 제도가 있어서 우리도 채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언급들이 나오는 제가 지금 거죠. 선생님의 말씀을 굉장히 신기하게 듣고 있는데요. 네, 신기하죠. 그런 자각이 로마정에 그 시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근대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법률가들이 분명히 적은 게 있어요. 시민법으로 보면 노예는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만민법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다. 이런 말도 로마 법률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좀 짧게요. 노예에 의해서 여성은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이제 일단 비자유민 노예다 이래 되면 남성 노예건 여성 노예건 이제 뭐 그 법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죠. 다 노예인 셈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자유민인 경우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중대한 여러 법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은 평생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남자의 후견 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분의 후견 하에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혼인을 하면 남편의 후견 하에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랄까 이런 게 분명히 존재했었죠. 그러니까 혼인, 이혼, 뭐 상속 여기에 여성의 권리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 네. 여성의 권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상당히 신장되어 갔다라는 그런 흔적은 곳곳에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대의 로마법상의 혼인은 뭐 나름대로 완전히 여성이 종속적인 존재였다가 그런 고대 혼인 제도가 사실상 없어지고 자유혼으로 바뀌고 이혼이 상당히 자유롭게 되고, 네. 사람들이 더 이상 옛날식의 제도를 안 따르고 존재는 하지만 그런 이제 흔적들은 있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사람 살이의 죄반 궁금한 것들을 로마법은 어땠습니까 하기로 가면 정말 뭐 한두 끝도 없겠죠. 네. 모든 것이 이제 법과 연관되니까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몇 가지만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볼까 이렇게 좀 압축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로마법에서는 도대체 그 매매 관계 이런 것들 또 매매에 따른 거래 이익 관계들이 어떤 선진적인 규정이 있었던가 관념이 있었던가 이게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노예를 사용한 장원 경제인데 매매와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정교한 법 규정들이 이미 발전되어 있고, 네. 현대 민법, 우리 한국 민법뿐 아니라 현대 서구 민법의 매매 관련 규정에 한 90% 이상은요, 네. 이미 로마 시대에 다 나와 있는 그런 규범들입니다. 예, 예. 놀랍네요. 예,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그러니까 중세 내내 서양의 모든 법률가들이 그 문헌들을 다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한 결과가 나폴레옹 민법전 만들 때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민법전 뒤에 한 100년 뒤에 독일 민법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독일 민법전을 편찬하는 작업을 수행한 분들이 다 로마법 학자들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 좀 놀랍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옛날 얘기인데, 네. 관습법에 의해서 그냥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굉장히 앞서갔네요. 그러니까 네. 예링이 로마가 법으로 뭐 인류를 평정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엄청나게 선진적인 정교한 그런 논리 구조가 벌써 그 시기에 있은 거죠. 네. 기원전 1세기 우리로 치면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리고 재밌는 게 보니까 의사의 수술도 이제 도급계약의 하나로 뭐 가구 만들고 보석 세공하는 이런 관점으로 설명이 돼 있다고 하시던데, 네. 그 바로 그 일과 관련된 그 규정이요. 예,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 네, 그죠? 네. 예, 그런 서비스들을 규율하는 그런 규정들이 쫙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규정이 있고, 그건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면, 서비스 중에도 흔히 노예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로마 법률가들은 나누는 거예요. 네. 이제 흔히 노예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거는 뭐 물건 운반하고, 뭐 고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사도 흔히 노예들이 의술을 잘 익힌 노예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서비스들을 노예가 제공하면 뭐 주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또 노예였던 자들이 나중에 자유민이 돼가지고 자기 사업으로 제공하고 그런 서비스 있는 거죠. 네. 그런 서비스는 바로 말씀하신 이제 도급 계약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서비스, 예를 들어서 교육, 네. 그죠? 또 법률 자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측량,
또 뭐 각종 건축 설계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런 서비스는 이거는 노예가 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해서 이건 도급 계약이나 이런 그 돈 받고 하는 계약이 아니다라고 또 규정을 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지식 노동인데요. 예. 네, 그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그 돈 받고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법률가들은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네. 적어도 법 논리로 보면 이거는 무료로 제공해줘야 되는 서비스다 이렇게 돼요. 오늘날도 그랬으면 참 그래서 좋겠네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네. 사례를 주는데 그 서비스를 받은 자가 네. 그 사례를 미리 받고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네, 김기창 선생님하고 로마 시민이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제가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연상할 수 있는 여러 궁금증이 있는데 한 가지 좀 떠오른 것은 이제 법에 대한 승복의 문제입니다. 그 법이 모든 구성원들이 승복했을 때 탄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는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아마 그 압도적인 그 제도의 우월함, 그 정교함, 그다음에 전문성 이것에 아무도 아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권위가 있었고, 그런 그 권위가 무슨 정치력이나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담론이나 논리 구조의 정교함, 그다음에 그 설득력, 거기서 오는 우월함에 사람들이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당장 이제 로마법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우리 법 문화가 좀 더 높은 권위를 갖고 많이 승복하고 법에 의해서 세상살이가 이제 규율될 수 있는 로마법 학자로서는 우리 법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좋은 법이라는 게 사실 좀 대단히 연약한 그런 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이거 고이 잘 가꾸어 나가야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뭐 쉽게 짓밟기 시작하면 법은 그 대단히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주 다양한 여러 요소들을 하나의 공동체 안에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 로마법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뭐 교훈이라면 교훈일 것으로 인종적으로도 대단히 다양하고 또 경제적인 배경도 대단히 다양하고 뭐 권력이나 여러 모든 게 잡다하고 다양하고 이런 공동체이지만 결국 그 공동체가 하나로 잘 제대로 행복하게 굴러갈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이다. 뭐 로마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보여줬고 또 그 과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법이 참 연약한 것이다에 참 동감을 합니다. 법을 무서워하면 너무나 강력한데 그걸 슬쩍 안 지키기로 가면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게 또 법이거든요. 예. 그 속에서 앞으로 과제는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법의 의미와 가치와 또 발전 방향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남은 과제로 남겨두면서 오늘 선생님 귀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로마법에 대한 공부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기창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글쎄요, 법이 어떤 특정 계층 또 특정한 사람들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해서 분개해왔던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김기창 교수의 말 속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즉, 법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고 이질적인 여러 집단들,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아주 힘을 갖고 있다. 사실이 그렇죠. 법이 갖고 있는 가능성, 법이 갖고 있는 존귀함, 가치 등등 로마법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법률 체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시간인 듯합니다. 예, 로마를 강국으로 이끈 몇 가지 축 가운데 로마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역시 시사하는 바가 많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